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반드시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라. 2. 잔인한 포식자. 3. 중국에서 온 초대를 거절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과 태국 사이의 외교 관계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두 나라는 서로를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꾸준한 협력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강력한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두 나라 간 고위급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간의 협력과 신뢰를 강화하고 있으며 양국은 정치적 의지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과 태국은 서로에게 큰 이익을 주고받는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양국은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호 간의 무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태국 역시 한국 기업들을 환영하고 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한국과 태국은 교류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양국은 문화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으며 인문 교류를 통해 상호 간의 이해와 우호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한류와 태국의 음식, 축제 등이 상호 교류를 통해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정치, 경제, 문화를 넘어서 인간 교류와 국민 간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 무기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태국 총리가 직접 한국 무기 수입 결정을 내리며 강력하게 한국 무기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태국이 한국 무기를 서둘러 도입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태국이 처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대체 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한국 무기 수입에 열을 올렸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입니다. 플라울짜노차 국방장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국 총리이자 국방장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그는 한국 무기 수입 결정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현재 태국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이며 이를 공급하는 한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 지켜 세우며 그는 조만간 구체적인 조율 내용 협상을 위해 한국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군사정보 전문 사이트 제인스와 인도네시아 방산 매체 에어스페이스 리뷰는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며 태국이 한국 무기를 전격적으로 수입한 사실을 자세히 알렸는데요. 태국이 수입한 무기는 바로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이었습니다. 태국 공군르 TF도 LIG 넥스1이 생산하는 한국형 GPS 유도 폭탄 KGB의 최신 고객이자 두 번째 고객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가 KGB를 수입한 이래로 태국이 수입을 전격적으로 진행한 것이죠. KGB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독자 개발된 한국의 무기로 재래식 폭탄 MK82에 중거리 GPS 유도 키트 장치를 장착한 물건입니다. KGB를 이용하면 원패물에 숨어있는 적도 GPS를 이용해 탐지, 효율적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스마트 폭탄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최대 사거리는 약 100km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번 사업은 일찍이 이야기가 나왔으나 도입에는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과거 태국이 한국 T-50 고등훈련기를 구매했을 당시 태국 공군은 T-50 성능 개량 사업은 물론이고 2차 호위함 사업 그리고 KGB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주변 국가인 중국이 계속해서 군비를 늘려가고 있고 최신형 전투기를 계속 개발하는 주변국을 위협하는 마당에 태국도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한국 T-50을 고른 것은 태국이 가진 한국 무기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일찍이 태국은 대구급 기반의 3,650톤급 호위함을 5,200억에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이 호위함의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전 국왕 라마 9세의 이루일다 푸미폰 아둔 야디샤고 부를 정도로 한국이 제공한 무기에 기뻐했습니다. 한국 무기의 위력과 수준이 태국이 보유했던 수준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력했기 때문이죠. 동남아시아에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자 했던 태국의 입맛에 딱 맞는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T-50 고등훈련기 수입도 한국 무기의 뛰어난 성능 때문에 태국 정부가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대구함에 이어 T-50까지 확실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태국인들 마음속에서는 한국의 최고의 군사 파트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인데요. 군사 동맹국끼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는 상대 국가를 신뢰하지 않으면 체결하기 어렵습니다. 일찍이 태국 정부와 지소미아 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태국 정부는 한국의 요청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가 방산 무기의 성능을 보고 깜짝 놀란 나머지 지소미아에 응한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GGB 사업은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해 신뢰를 가진 태국이지만 정치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압박이 큰 방해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중국 무기 수입을 강요하며 태국 정부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죠. 정치적인 고려까지 생각해 미뤄두던 KGGB 사업은 그러나 어떤 계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태국에서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슬람 무장단체의 독립과 테러 활동이 그것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당한 적이 없고 대표적인 불교 국가로 알려진 태국. 이 국가 남부에 위치한 나라티와 지역은 다른 태국 지역과 달리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입니다. 종족도 타이 민족과 다르게 무슬림 소수 민족인 말레이족으로 이들은 오래전부터 태국 중앙정부의 통치에 반발, 남부 나라티와 지역을 중심으로 독립국 건설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무장단체가 만들어졌죠. 이슬람 반군 집단은 처음에는 태국 정부에게 큰 타격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타이 민족들은 불교를 믿으며 사는 이들이었고 소수의 이슬람 단체는 쉽게 제압이 가능한 수준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발언과 이슬람 세계로부터 흘러들어온 무기는 무장 반군을 태국 정부의 골칫거리로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들은 테러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며 중앙정부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태국인들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들은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중앙정부 소속 군대가 출동할 정도로 반군은 성장했죠. 그리고 올해 태국 남부 주요 지역에서 하룻밤 사이 20곳에 달하는 폭탄 테러와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현지 언론인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빠따니, 나라티와 얄라 등 태국 남부 주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편의점과 주유소 등 주요 시설에서 발생한 이 테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태국 경찰의 조사 결과 이슬람 반군 세력들이 주요 지역에 폭탄을 미리 설치해 발생한 일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얄라 주에 위치한 편의점에서는 무장 반군 세력이 마스크를 쓰고 카운터에 검정 가방을 싣는 일도 있었죠. CCTV를 통해 녹화된 이들 반군 세력은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더 이상 내버려 두면 태국 국왕의 통치에 지장이 생기고 태국 남부 지역이 독립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태국은 본격적으로 군사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태국 남부 지형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게릴라전을 펼치던 베트남인들처럼 태국 남부 지형을 이용해 이들 반군 세력은 태국 정부를 피해 항전을 이어가는데요. 이를 잡기 위해선 정밀한 타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한국 무기인 KGGB를 태국 정부가 급하게 요청한 것이죠. 지하로 숨거나 비밀 기지에서 나오지 않는 이들을 잡기 위해 한국의 무기가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태국과 한국의 무기 수출과 관련 이를 불편하게 여겼던 중국은 태국의 한국 무기 수입을 견제하기에 이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편을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였던 중국 입장에선 태국에게 압력을 가해 자국 무기 구입을 요구했죠. 중국은 자국이 개발한 텔레이 1500을 태국에게 제안하며 태국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텔레이는 중국어로 천둥이라는 뜻으로 이 폭탄의 경우 글라이더처럼 하늘을 날 수 있고 정밀 유도 장치를 달았습니다. 중국산 폭탄이 한국보다 더 우월하다고 강조한 것이죠. 그러나 태국에서는 이 텔레이 500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거짓 스펙 부풀리기에 지쳤고 기대했던 파괴력을 텔레이 500은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직접 타격이 가능한 한국의 KGGB와 다르게 텔레이 500의 경우 수류탄 크기의 자탄 수백 개를 상공해서 뿔뿌려 지상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적 공군 기지 활주로를 망가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중국이 제시한 무기는 어찌 보면 작은 폭탄을 실어 나르는 운반기에 가까운 형태와 더 흡사합니다. 태국 정부는 강력한 화력을 원했던 입장이기에 이런 재원은 만족할 수 없었죠. 이미 한 차례 태국은 중국이 생산한 위안급 잠수함으로 뜨거운 화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진작 인계받아 실전 배치되어야 할 잠수함은 엔진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죠. 독일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었지만 유럽연합의 중국 무기 수출 금지 제약으로 인해 위안급 잠수함 인계가 불가능해지자 중국은 태국에게 자국산 엔진을 제안합니다. MWM-620 엔진이 바로 그 정체였죠. 그러나 안전성 문제에서 이미 결격 판정을 받았기에 태국은 MWM-620 엔진을 거부했고 중국은 위안급 잠수함 수출을 위해 어떻게든 자국산 엔진을 넣어 수출하겠다며 태국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의 요청을 태국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죠.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태국을 상대로 자국 무기 수입에 대해 태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지만
태국 정부는 즉각 중국 정부의 답변을 반박했죠. 너도 나도 한국 무기를 수입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고 있는 대한민국. 아시아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한국이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숙명으로 만들었다. 지난 5일 뉴욕타임즈에 그들은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그 대상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이 가리키는 그들 대의는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본 기사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한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방산 호조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NYT는 러시아의 군수산업이 재기불능 상태가 되어버린 지금 한국이 미국의 뒤를 이어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이 될 역량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NYT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경과한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군수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그 어떤 나라도 한국보다 빠르지는 못했다고 한국의 방산 능력에 찬사를 보냈는데요.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종식된 이후 군대와 군수산업을 대폭 감축시킨 유럽과 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자국 군대의 수요를 충족하고 북한을 막아내기 위해 강력한 내부 방산 공동망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고 미국, 독일과 같은 서방 무기 공급 국가들이 생산 능력의 한계에 직면하자 한시가 급한 구매자들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지난해 한국은 173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수출했고 그중 124억 달러어치가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폴란드로 수출되었습니다. EU와 나토에서도 놀랄만한 규모의 계약이었기에 한국이 정말로 그 많은 무기를 지구 반대편의 폴란드까지 공급할 능력이 되는지 의심을 받았었는데요. 한국은 지난해 8월 폴란드와 전차 및 자주포 수출 이행 계약을 맺고 단 3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인도하며 신속한 납품 능력을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2023년이 시작되고 단 석 달 만에 올해 폴란드에 납품하기로 한 전차와 자주포 물량을 전부 출고시켰죠. 반박할 수 없는 물증으로 능력을 증명해낸 한국은 지난해 폴란드 이외에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와 대규모 판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은 세계 25대 무기 수출국 중 가장 빠르게 성장했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 8위를 기록했었는데 이는 폴란드, 이집트, 아랍에미리트와의 계약을 맺기도 전에 이루어낸 수치였습니다. NYT는 한국이 4대 무기 수출국으로 자리잡기 위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K9의 제조사인 한화에어스페이스가 수백 대의 K9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내년까지 생산 라인을 3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무기들이 각광받고 있지만 역시 최고로 꼽히는 것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자주포인 한화의 K9인데요. 전 세계 9개 국가에 수출되어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70%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최근에는 루마니아로의 수출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최근 한화에서 특별한 K9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지난 7일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K9 주행 및 사격 훈련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최대의 군사기지가 위치한 레나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 영상에는 선원용 위장막을 씌운 K9과 K10 탄약 보급차가 함께 질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노르웨이 병사들은 기존에 운용했던 구식 자주포에 비하면 K9이 얼마나 뛰어난 자주포인지 거듭 강조했는데요. K9의 사격 지휘병인 에릭 유스투스 그루터스 상병은 K9과 구형 자주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슈젠스코 슈트 앤 스쿠트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눈과 지능이 있는 다양한 지형에서 주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K9은 자주포이면서도 궤도와 천마를 가라는 강력한 엔진, 유기압 현수장치를 통해 어떤 지형이라도 가볍게 돌파하는 게 가능한데요. 노르웨이 병사들은 K9을 모라 1m 이상 눈이 쌓인 설원을 돌파하고 길을 막은 나무를 그대로 가볍게 짓밟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슈젠스푸 기능은 대포병 전술이 극도로 발달한 오늘날 현대전에서 자주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인데요. 노르웨이 K9은 기동 중 갑자기 멈춰 곧바로 사격하더라도 전혀 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과시했습니다. K9 포대 소대장인 크리스틴 로스볼드 주니는 K9 자주포가 이동 중에도 안전하게 사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매우 쉽게 멈추고 발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노르웨이 포병 부대는 K9의 포탄 보급 훈련도 함께 실시했는데요. 그동안 무거운 포탄을 힘겹게 날라야 했었던 노르웨이 승무원들은 신관만 조립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보급해주는 K10 탄약 보급차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제품에 만족했는지는 추가 구매 이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지난해 11월 노르웨이는
2017년 K9 계약에 포함되어 있었던 추가 인도 옵션을 실행하는 데 서명했는데요. 이로써 K9 자주포 4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동시에 K심판약 보급 장갑차는 10대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써보기 전까진 긴가민가했었지만 한번 써보니 편리함에 중독되어 버린 것이죠. 이로써 노르웨이가 도입한 K9 자주포는 28문, K심판약 보급 장갑차는 14대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은 아쉽게 실패했지만 K9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일선 군인들은 한국 무기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오고 있어 추가 수출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 노르웨이 자주포 수주전에서 K9이 승리하고 노르웨이 실전 배치된 K9과 K10을 직접 본 장비 조달 프로젝트 관리자 닐스 인겐트라이는 흡족함을 감추지 못하며 K9 자주포에 찬사를 보냈었는데요.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K9을 처음 봤었습니다. 이 새로운 무기는 2016년 겨울에 테스트를 받으며 여러가지 기능을 검증받았었으나 당시 우리는 4개의 후보 자주포들을 테스트했었는데 오직 한국의 K9만이 노르웨이군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만족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테스트에서도 여러 자주포들을 비교했을 때 한국의 K9이 가장 품질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인수 테스트에서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K9은 15초의 세발을 발사할 수 있는 명품 무기입니다. 한국이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해줬다는 게 확인되었고 우리는 나머지 자주포 물량이 도착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관계자의 말처럼 독일의 PZH-2000, 프랑스의 시사,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와 경쟁하여 K9은 모든 부분에서 압도하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군에서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K9의 훌륭한 차체에서 기반한 완벽한 반동 제어 능력이었다고 하는데요. 보시듯이 기반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서런 지형에서도 K9 자주포는 전혀 흔들림 없는 사격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반동을 완벽하게 제어함으로써 K9은 연속 발사 시에도 제어원을 수정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격 안정성 덕분에 K9 자주포는 단독으로 타티미온 타겟 사격이 가능한 몇 안 되는 자주포 중 하나인데요. 토트 사격은 서로 다른 시점과 지점에서 발사한 포탄을 목표 지점에 동시에 착탄하도록 계산하여 발사하는 사격술로 적이 포격에 대응하여 은엄패조차 할 시간도 주지 않고 한 번에 넓은 구역을 초토화시켜 적을 섬멸할 수 있지만 매우 치밀한 사격 재원 계산이 필요한 고난이도의 전술입니다. 보통은 한 개 포대 6문 단위로 실시되는 것이 토트 사격이지만 고도의 사격 등재 장치와 고성능의 자동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는 K9 자주포는 단 1문만으로도 토트 사격이 가능합니다. K9은 최대 세발의 토트 사격이 가능한데요. 계량을 통해 표적 확인부터 재원 계산, 장전과 사격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분당 발사 속도를 6발에서 9발까지 끌어올린 K9A2는 최대 5발의 토트 사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희 사장은 앞서 NYT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모든 무기를 만들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의 항공모함, 핵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 개발에 열중하는 동인 북한의 막대한 재래식 병력을 막아내야 했던 한국은 포, 장갑차, 전차 등 중급 무기 개발에 주력해왔었다. 이 부분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미국의 각종 첨단 기술이 들어간 장비들은 물론 성능이 좋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표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적당한 가격에 미국의 바로 턱밑까지는 쫓아갈 수 있는 성능의 나토 규격을 가진 무기들을 제시했으니 예산난에 허덕이는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죠. NYT에서는 한국은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을 추진하여 구매국의 방위산업을 강화함으로써 무기 수출거래를 성사시킨다며 한국은 이러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을 통해 단순히 한번 팔고 크게 벌고 끝이 아닌 판매국에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NYT는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이었던 러시아의 자충수로 몰락해버린 지금 미국의 뒤를 이은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NYT는 산업용 다이너마이트를 만들던 하나가 세계적인 방산 기업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며 한국 방산의 성장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현존하는 최대의 방산시장을 두드리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미국입니다. 세계적인 명품으로 자리잡은 대한민국 무기체계지만 그동안 유독 미국 방산시장에서만큼은 활약이 미미했는데요. 워낙 독자적인 시장 구조가 잘 갖춰진 데다가 타국산 무기체계를 깔보는 거만한 시선이 미국 내 전반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K방산이 국제방산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자 미국의 꼿꼿한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그 먼저 고개를 숙이고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방산 시장 공략에 나선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명간 거래 규모 500조 원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의 방산 시장입니다. 누구나 군침 흘릴 만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요. 그러나 미국 방산 시장에 진입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무기 도입 시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수출 희망 업체에 대하여 미국산 우선 구매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달 대상 제품의 원가에 미국산 구성품이 55%를 넘어야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혹여나 이를 넘지 못하면 무려 50% 할증이 붙어버립니다. 사실상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하는 깡패짓이나 다름없는데요. 이런 불이익 때문에 국내 방산업체가 아무리 우수한 성능의 무기체계를 제안해도 미국산 장비에 비해 항상 불리한 위치에서 경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콧대 높던 미국이 자존심을 한 수 접고 대한민국과의 국방상호조달 협정 RDP 체결을 추진하기 시작한 건데요. 미국은 RDP를 체결한 나라로부터 무기체계 등을 수입할 때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미국산 우선 구매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졸속 행정 같지만 이 RDP의 의미는 남다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미국이 자국의 시장을 희생하더라도 추가 지불 금액 없이 도입할 가치가 있는 나라의 무기체계에만 RDP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인정을 받을 만큼 K방산이 우수하다는 방증인데요.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원활히 자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까지 펼치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 2월 21일, 23일 서울, 구미, 창원 일대에서 FCT 프로그램 홍보 행사를 개최한 것입니다. FCT, 일명 해외 비교시험은 미 국방부가 주관하는 조달 프로그램인데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동맹국의 우수한 장비와 기술을 시험 평가하고 이후 군의 요구도와 기술 수준을 고려해 미국 내 국방 조달로 연계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기체계 개발, 도입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플랫폼을 확보하고 동시에 미군의 소요를 신속하게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반대로 말해 한국 입장에서 FCT는 국내 방산업체의 훌륭한 무기체계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표적으로 LIG 넥스1의 2.75인치 유도 로켓 비공도 FCT를 통해 톡톡한 홍보 기회를 얻었는데요. 2019년 10월 FCT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공은 미 국방부 평가단의 참관 아래 진행된 비행 및 사격 시험과 현장 실사 등 다수의 검증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며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당시 시험의 세부적인 사항은 비공개 처리되었지만 비공은 미 국방부 측이 제시한 말도 안 되는 조건 속에서 열발을 모두 명중하며 군사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덕에 비공은 2022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도입한 2200 고속정에 탑재되었는데요. 2200 고속정이 프랑스에서 건조된 함정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무장체계가 탑재된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만으로도 비공의 성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공은 2022년 FCT 장비로 선정되며 정식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에 들어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 디펜스의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우스 맷도 FCT 대상 장비로 선정되면서 미 육군의 차세대 유무인 보병전투장 가차협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즉 대한민국의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은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개최한 이번 FCT 행사는 예년과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위상이 수직 상승해버렸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작년 한 해 방산 수출액만 2020년 대비 5.7배 상승이라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방부는 몸이 달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만큼 적극적으로 국내 방산 기업의 FCT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미 국방부는
이번에 방한한 FCT팀의 육해공각 분종은 물론 특수전사령부 소요군까지 포함했는데요. 특히 FCT 프로그램만을 위해 정부 간 회의를 포함한 별도의 행사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철옹성 같았던 미국 방산 시장도 결국 대한민국이 공략에 성공하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대다수의 전문가는 국산 T-50 훈련기가 미국 진출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고등훈련 기전술 입문기 시장은 대한민국의 T-50을 비롯해 영국 호크, 이탈리아 M346, 러시아 야크 130, 중국 제210 등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기종도 속도와 공중 기동성, 확장성 측면에서 T-50을 따라오지 못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쟁 기종이 말 그대로 연습을 위해 훈련기로 설계된 반면 T-50은 전투기로의 전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동급 대비 성능면에서 T-50은 우월하다 못해 압도적일 수밖에 없고 미국마저 혹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나 T-50 개발 초기만 하더라도 이런 우수한 성능은 수출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최근의 주목도와 반대로 T-50은 방산시장에서 부침을 거듭했는데요. 전투기급의 높은 성능이 곧 가격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T-50은 싱가포르, 이스라엘, 영국, 아르헨티나 등이 신형 군용기, 입찰 경쟁뿐만 아니라 미 공군 TX 사업 수주전에서도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2016년 미 공군이 1950년대 도입된 T-38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을 벌였는데요. 당시 카이는 T-50을 대대적으로 개량한 T-50A 모델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결국 가격 문제로 보잉 사브 컨소시엄에 미 공군 차세대 고등훈련기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T-50을 기반으로 한 FA-50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하자 이번엔 미 해군이 반응을 보인 건데요. 미 해군은 전술훈련기 후보로 T-50을 상당히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 T-50 도입을 위해 록히드 마틴과 이스라엘 레이더 생산업체 엘타의 관계자 방안을 준비 중인데요. T-50 개발에 있어 록히드 마틴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록히드 마틴, 엘타 성사가 개량된 T-50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록히드 마틴은 지난 2022년 중순 타이와 T-50 판매 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록히드 마틴에서 카이와의 협력 수준을 전략적 관계로 상향시켜 T-50 계열 훈련기의 제작과 마케팅은 물론 기체 개량, 공장 신증설 등 전 분야에 걸쳐 미국 대리점 노릇을 자처한 것입니다. 전 세계 1위의 초거대 방산 기업 록히드 마틴이 T-50의 판매력을 인증한 셈인데요. 그도 그럴 게 미 공군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한번 대한민국 T-50을 제쳤던 T-7A가 개발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미 T-7A를 선정했던 미 공군이 추가로 280여 대의 고등훈련기 추가 소요를 발표할 정도인데요. 보잉 사브 컨소시엄이 약속한 T-7A는 약속과 달리 아직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저조한 신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보잉과 사브는 T-7A의 양산 모델 개발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2024년 초기 작전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 게다가 3D 프린터를 이용한 제작 공정 단순화,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통한 정비 등 디지털 엔지니어링과 첨단 항공우주술의 직대성을 내세웠습니다. 말만 들어보면 전 세계를 긴장시킬 세대 교체 훈련기가 등장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보잉과 사브는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검증조차 안 된 첨단 기술을 적용한다는 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개발비 절감을 위해 개발 과정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과감하게 적용하고 실물 기체 실험을 생략하는 황당한 개발 전략 탓에 치명적 문제를 야기했는데요. 바로 실속과 기체 진동 문제였습니다. 특히 실속의 경우 주익을 통과하는 와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항공기가 양력과 조종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추락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데요. 보잉은 소프트웨어로 T-7A의 비행 성능을 제한하여 와류 간섭 현상을 완화했다고는 했지만 이미 신뢰도는 박살난 상태입니다. 결국 날개, 동체 형상 등의 전면 재설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비용은 물론이고 도입 시간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미 공군에서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새로운 차세대 고등 훈련기 도입 사업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미 공군이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에서 제시한 핵심 요구 조건에는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많은 연료 소모를 감당할 대용량 내부 연료 탱크를 갖추는 건데요. 여기에 공대공 미사일과 운용이 가능한 위성 컴퓨터, 다기능, 레이더 등과 전투기에 빠른 납품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방산 시장에서 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건 T50A뿐입니다. T50A는 기존 T50을 전면 제설계의 연료 탱크 용량을 크게 늘리고 공중 기동성을 향상한 모델입니다. 첨단 항공 전자장비를 갖춘 것은 물론 한국 공군의 블랙이글 스팀이 T50을 통해 보여준 바와 같이 공중 기동성 역시 수준급입니다. 게다가 이미 안정적 생산체계도 갖추고 있어 주문만 하면 즉각 생산과 납품이 가능합니다. 미 해군 전술 훈련기 사업에 T50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요. 미 해군 신형 함재기인 F-35C는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사용되는 T-45는 첨단 기종을 위한 조종사를 양성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반면 T-50은 경공격기인 FA-50을 토대로 만든 기종인 만큼 미 해군이 차기 전술 훈련기로 요구하는 높은 성능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카이가 로키드 마틴 및 엘타와 함께 T-50 전자전 능력을 업그레이드 향상시킨다면 미 해군의 요구 성능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 텐데요. 가능성은 이미 차고 넘치는 만큼